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건강한 담론회장을 여는 전주 MBC 시사토론 이창익입니다. 자, 지난 4일이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탄핵 결정문에는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첨예한 국민 갈등을 봉합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전국 안정을 되찾는 일일 텐데요. 탄핵이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세 분 모셨습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탄핵과 조기 대선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의힘 도당에 공식 출연을 요청했지만 불참 의사를 밝혀왔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헌부터 파면까지 122일간의 기록을 미리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 이제는 공고해졌으리라 믿었던 민주주의는 매 순간 위태로웠고 결국 다시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각자의 응원봉만으로 내란에 맞섰습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직 대통령을 이런 상황에서 구속을 시키는 것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자, 시간이 흘렀지만 정말 웃을 수 없는 순간들입니다. 이제 지금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됐지만 자, 지난 4일이죠.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는데 먼저 소감부터 한마디씩 듣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아마 국회에서 시청을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이제 선고의 말을 듣고 사실 눈물도 나고 또 환호성도 질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식이고 합리적인 지성의 결론을 헌법재판관들이 용기를 가지고 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졌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광장에서 시민들과 네. 함께 계속 보내신 우리 이민경 위원장님. 네, 저는 광장 시민들의 끈질긴 노력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정한 우리 주권자들의 승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도하는 한편이고요. 계엄을 한 자를 벌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에 대해서 여전히 사실 분노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 주권자들은 위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임 교수님도 말씀. 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위대한 시민의 힘을 민주주의의 가장 주인이 시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기쁨을 저도 같이 나눴고 동시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대단히 큰 위기와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같이 느꼈던 그런 일련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문영배 재판관이 읽었던 헌재
결정문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좀 들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피청구인 윤석열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말을 할 때 상당히 좀 뭉클함도 많이 느꼈었는데 각자 헌재 결정문 가운데 인상 깊었던 대목이 있으면 한마디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 네, 한 20분 정도 외친 얘기들이었고 저는 이제 헌재는 우리 민주주의 수의 가장 최소한의 장치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이라고 하는 표현과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므로 해서 결국은 주권자가 우리 시민들임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은. 뭐 다 명문이어서 다 마음에 드는데 저는 마지막에 가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국가적 이익과 그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헌법 질서 수호의 이익과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가져오는 손실, 국가적 손실을 비교했을 때 너무나 압도적으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이익이 크다는 그 말에 사실 우리 헌법재판관들의 인식이 국민의 상식과 통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저는 그 지점이 제일 제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진정한 공정과 상식이 들어있는 예, 판결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결론 부분의 시작이 우리나라 헌법 제1조이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해서 끝 부분도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이제 대한국민을 언급하면서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를 탄생시키고 얻어낸 것도 시민의 힘이고 그걸 유지 발전시켜 온 것도 시민의 힘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주는 굉장히 역사적인 문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민의 전당이 국회가 침탈당할 때부터 그 국회로 모이셔서 계엄 해제 의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과정들을 쭉 지켜보시면서 야당 의원으로서 위치나 역할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느낀 점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계엄 선포가 됐다는 그 당일날 지지자의 문자를 받고 이게 가짜 뉴스인가 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짜라는 걸 알게 됐고요. 바로 본회의장을 사수해야겠다고 해서 사실 옷 갈아입고 바로 국회로 뛰어갔습니다. 국회 옆에 오피스텔, 당산 쪽에 오피스텔에 뛰어갔고요. 본회의장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러고 이제 우리 동료 의원들, 제가 농해수위 간사에서 11명 소집을 제가 했고요. 30분 안에 들어라. 월담을 하던 개구멍으로 들으라고 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뭐 그래 왔는데 사실 저는 그때 계엄을 한 사람이 한 번 불법한 사람이 두 번 불법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계엄군이 결국은 국회 본회의장을 장악할 거라고 봤습니다. 장악할 거라고 봤고 결국은 체포, 구금, 어딘가 격리 수용될 거다고 봤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가정하면서 이제 국회 안에서 저희가 계엄 해제 촉구 결의를 했는데 사실 양심적 군인들의 어떤 소극적인 태도와 또 시민들의 저항으로 결국 계엄 해제가 됐습니다. 그때 저는 야 이걸 제 인생을 다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겠다라는 각오와 결의를 그때 다졌는데 아마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 다 그런 각오였을 겁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마음으로 아마 윤석열 정부와 싸우려고 했었고요. 우리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지켜왔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자각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과정을 느꼈고요. 국회의원으로서는 저희가 국회를 중심으로 저희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사실 똘똘 뭉쳐서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서 광화문, 도보행진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 자, 우리가 그 헌법재판관들이 5가지 탄핵소추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그다음에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의 위치 확인, 이 5가지 안에 대해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이 반대 의견 없이 전원 일치로 탄핵 판결을 했는데 이 예상을 어떻게들 하셨는지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는 만장일치 탄핵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5가지 사유가 너무나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고 국민도 보고 전 세계인이 다 봤기 때문에 또 변론과 수사 과정에서 증거와 증인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빼박이다 생각했는데 지연되니까 그 과정에 윤석열 탈옥하고 지연되고 5대3 구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불안하고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건 결사항전 해야겠다 싶어서 민주당에서 한덕수 탄핵, 최상목 탄핵, 뭐 한덕수 탄핵까지 포함해서 뭐 헌재 재판관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요. 사실 마지막에는 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혹시 틀리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결정은 역시 전원일치 합의 판결로 나와서 우리 집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가장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윤석열이 탄핵이 되는 과정에서 한 번도 매끄럽게 간 적이 없었고요. 뭐든지 다 위법하게 했었고 정말 법과 제도, 경찰력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헌재마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불안감이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 넘어가면서 윤석열 퇴진운동본부도 그렇고 민주노총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 결사항전 이게 기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정말로 내전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저희가 준비를 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된다라고 생각한 걸 안 했던 게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취재하면서 가끔 광장 많이 나갔었는데 네. 이 노동계에서 특히나 이제 총파업까지 불사하면서 지금 겨우 내내 네. 엄동소란도 이렇게 다 지켜가시면서 쭉 그 일을 해오셨는데 그 지키는 원동력이나 그때 이제 쭉 느낌들 좀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드러나면서 가장 먼저 타겟을 했던 게 이제 노동계 민주노총이었어요. 특히 이제 연금, 노동, 교육을 손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선보려면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저희가 노동조합 민주노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경수 위원장이 그 수거 대상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지점들도 그렇고 실제로 뭐 화물연대나 건설노조처럼 거의 뭐 엄청난 억압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반하는 세력들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를 보란 듯이 했던 게 이제 민주노총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노총이 1월 3일에 체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3박 4일 저희가 농성투쟁을 하면서 키세스 군단, 한남동 투쟁 그리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좀 화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동안에 이제 시민단체로서 진보단체의 대표적인 이제 민주노총의 앞선 투쟁에 대한 시민들의 격려가 있었고요. 3월 27일은 저희는 이제 결사항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야 이 헌재의 늑장 판단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민주노총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3월 27일 총파업을 하고 그리고 또 바로 기각했을 때 우리는 모든 물류를 멈추자, 모든 공장의 문을 닫고 지금의 위험한 대한민국을 좀 막아서야 된다. 노동자의 힘으로 좀 그런 의지를 표현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선고문을 보면 탄핵 인용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선고가 상당히 좀 늦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불안도 되게 많았고 그런데 교수님 어떤 늦어진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대단히 불안한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결정문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이제 결정문 양도 이제 굉장히 많죠. 106쪽인데 상당히 방대한 분량을 작성할 만큼 헌법재판관들이 이번 사안에 워낙 갈등이 첨예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에 또 신중을 기했다. 그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충 의견이 나왔는데 헌법재판관 2명과 2명이 서로 의견이 엇갈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윤석열 피의자 쪽에서 강하게 주장을 했던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를 한 흔적이 명백히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상 이제 전문법칙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였는데 그런 합의 과정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단순히 결정은 이제 모두가 동의를 다 만장일치로 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것을 그저
판결을 전달한 걸 넘어서서 국민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줄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길었다는 그런 이유가 많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제 우리 정치권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역할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은 뭐 여러 가지 판단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야권, 여권 뭐 전혀 다른 부분으로 많이 움직였고 탄핵 결정문에서는 또 야당의 어떤 그 모습 관련해서 이렇게 좋지 못한 부분도 인용이 조금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면에 우리 시민들의 역할들은 뭐 여러 번 강제해도 나쁘지 않을 만큼 너무 요소에서 큰 역할들을 해주셨는데 각자 그 역할들 조금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부터 먼저. 뭐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탄핵 심판까지 파면까지의 어떤 국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계엄 해제를 결의하는 것이 첫 번째 국회의 역할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봤고요. 사실 국회 차원의 이제 소추인단을 구성하고 대응을 하고 저희 이제 야권은 야권대로 또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법리 논쟁 또 정보 증거 수집을 사실 이제 내란 특검, 내란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계속 정보를 증언과 증거를 저희들이 공론화했고 그것이 헌재에 인용될 수 있는 계기를 저희들이 어떤 내란 국조를 통해서 계속 해왔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시민사회 단체하고도 비상행동을 같이 하기 위한 노력들을 중앙당 차원에서 같이 이제 꾸준히 이제 야권, 야 5당, 야 6당, 그다음에 또 비상행동과 같이 이제 연결을 해왔는데 이제 국회 차원에서는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한 증인과 증거가 채택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의 과정이 좀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사실 지연되면서 사실 저희들이 사실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탄핵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도 이제 있었고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니까요. 사실 그래서 마지막에는 5대3 구조 되드락에 걸린 게 아니냐는 사실 그런 걱정과 우려 속에서 사실 역산에서 저희들이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까지 끝나는 걸 역산에서 국회 차원에서 대응 전략도 사실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탄핵부터 시작해서 뭐 최대 이렇게까지 세워놨는데 결국 이제 4월 4일 파면 선고가 잡히면서 이제 지켜보게 됐던 것 같고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국회에서 그렇게 좀 움직일 수 있었던 힘은 이제 광장을 버텨줬던 우직한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의 역할이었다고 보고요. 생각해보니 한 30번이 넘는 집회와 20차례 넘는 뭐 기자회견, 전라북도에도 81개 단체가 함께하는 윤석열 퇴진운동본부가 있거든요. 그리고 행여 시간이 지연되거나 혹은 국힘의 도발 혹은 윤석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즉각적인 대응들을 시민사회 단체가 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소리들을 아마 국회에서 정치권에서도 충분히 그거를 받아 안고 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끈질김과 우직함 그리고 이제 아침에 시민분들을 만날 때도 보면 손을 흔들어 주신다든지 막 제 손에 5만 원을 주고 가신다든지 뭐 농성장에 간식을 갖다 주신다든지를 보면서 전국적으로 사실 그 흐름이 있었던 거잖아요. 대부분의 국민들과 시민들은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함께 해주고 계셨구나.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긴 했지만 시민들의 그리고 앞서 나갔던 시민단체들의 그 끈질김이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 싸우는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어떤 자양분이 될 것이었고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전 내란 세력을 아직도 우리는 제대로 척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큰 과제 앞에 시민사회 역할은 여전히 좀 중요하고 앞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앞서 나가서 주장하고 정치권을 이렇게 발동시키는 역할들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 모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예, 이제 탄핵 과정이 넉 달이 이제 좀 넘었으니까 굉장히 긴 겨울을 또 버티는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조직화된 정치권의 저항
그다음에 시민단체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넘어서 또 한 번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은 초기 과정에서 이 적극적으로 막아냈던 자발적인 시민들, 개개 시민들의 의식 변화, 특히 이제 젊은 층들, 여성을 중심으로 한 이게 그들의 이번에 이제 뭐 우리가 빛의 민주주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또 다른 한국 민주주의의 어떤 문화를 새롭게 또 보여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로 조직된 동원이 많이 저항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차분히 정리가 되고 나면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문화적인 변화, 동력 이런 걸로 잘 좀 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쯤 돼서 우리 교육 얘기를 좀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탄핵 선고를 생중계할 때 10개 교육청, 우리 전북도 포함됐고 부산, 인천, 뭐 중앙 다 포함이 됐는데 학생들에게 우리 전자칠판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생중계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줬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온도 차이는 있겠으나 그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서 그 시도 자체상 의미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본부장님? 저는 서구석 교육감이 더 대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가 아니라 강조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학생들과 젊은 유권자들은요, 유튜브나 생중계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장해야 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결국 역사의 심판 앞에 내란 수계가 이렇게 파면되는 그 상황을 그 교실에서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보면서 아, 민주주의가 이렇게 지켜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현장에서 느끼는 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구석 교육감의 좀 감수성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들고 학생들에게 더 많이 배우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을 계기로 우리 민주시민 교육이나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시 재평가도 되고 맞습니다. 이 커리를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우리 탄핵 선고문, 결정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명문이기도 하고 간결하게 꼭 의미 있는 부분을 잘 집어넣은 것 같은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한 학기 무슨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으로 좀 집어넣어서 필요하죠.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교육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들을 한마디씩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필요성, 원래 교사시잖아요. 아, 네. 제가 한 번은 이제 저희가 동학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광주에 한 번은 친구들과 만나게 했어요. 역사를 알고 있는 역사를 이어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주입식이 아니라 이런 현장과 광장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해 나가는 거군요.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근육으로. 근데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열어주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더 많이 얘기하게 해주고 체험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저는 앞으로의 우리 민주주의가 더 탄탄하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광장에 학생들 그리고 더 교육을 함께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많이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 교수님.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육의 중요성은 우리가 뭐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교육, 공교육의 측면에 있어서 앞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의 교육은 여전히 이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사고하고 검토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지식을 쌓는 이런 교육이 쌓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 정부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시장 만능주의, 시장 지상주의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미 다 시장의 실패는 상식적으로 배우는데도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르는 우리의 교육. 단적으로 이제 이런 공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측면 하나. 그다음에 민주주의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중의 민주 시민 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늘 접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일상적으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너무 잘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자료라든가 그런 교육 기회를 무한정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한때 그런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한 그런 선진화된 시스템을 많이 저희가 연구도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번 사건이 저희가 너무 민주주의에서 좀 안주하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각성을 해주는 의미가 컸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 시민 교육의 제도화, 시스템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다시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씨가 됐죠. 향후 행보도 좀 궁금한데 그 법의 심판을 뭐 내란죄, 외환죄 여러 가지 뭐 지금 심판을 받아야 할 것들이 줄비한데 뭐 예측은 되게 좀 우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된다든가 뭐 또 대선에 조기 대선에 재출마설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국민의힘 내에서도 뭐 극우화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영향력이 큰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 윤석열 씨는 이제 뭐 시간이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대선이 2달이기 때문에 2달 아니냐 이후냐의 문제일 것 같고요. 저는 재구속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가 된다든가 또는 국민의힘에서 상황 노릇 한다든가 이런 건 구속되기 전까지의 제한적인 것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본인은 끊임없이 권력욕과 개인의 야욕을 놓지 않고 국민의힘의 상황 노릇을 하려고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이미 국민적 공감대와 본인이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2달 빠르면 2달 아닐 거고 늦으면 2달 직후 정도에는 윤석열 구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 우두머리로서 사실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이 이 내란 기획을 누가 했느냐. 저희가 용산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전혀 수수화가 기획을 누가 했는지 이게 안 되고 있는 거고 아까 외환죄 말씀하셨는데 외환죄 부분도 사실 어떤 기획과 유도를 했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덕수나 최상목 관련 부분도 저희들이 볼 때는 상식적이 아닌 행동을 이 사람들이 계속 하잖아요. 내란과 연관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호처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정점은 윤석열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사가 보강되고 확대되면서 뭐 재구속될 수밖에 없다. 또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박정훈 대령 항명죄로 역고발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저는 반드시 구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윤석열의 운명은 저는 뭐 2달 길면 2달 안에 재구속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너무 이제 극우 세력화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인데 보수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가치인데 보수의 몰락, 와해. 앞으로 우리 보수, 대한민국에서 보수의 미래를 조금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앞서 독일 총선회를 제가 들었는데 이제 기존의 건강한 보수 정치 세력이 자리를 하고 있을 때와 저처럼 하고 있지 않을 때 큰 차이를 지금 양 국가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한국의 보수가 사실은 보수의 진정한 가치가 완전히 와해된 그런 상황에서 소수는 아닙니다만은 극우의 그런 집단적인 동원에 그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정치권을 볼 때는 한순간에 지지 세력을 10% 20% 확보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거 국면으로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의 보수가 살아남기 위한 또 보수가 또 승리하기 위한 이런 전략으로 이제 집중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현재 보수 내에서도 그런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든가 세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좀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는 좀 전면으로 좀 등장하지 않을까 저는 희망도 있고 또 그렇게 보면서 이번 선거를 넘어서 한국의 보수도 새롭게 좀 변화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조기 개헌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하셨고 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또 이제 조기 대선에서 그 과정을 논의해보자, 국민투표를 해보자라는 말이 나왔고, 근데 이제 민주당은 내란 종식이 먼저 우선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어떤 그게 지금 국민들한테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로 좀 다가오고는 있는데
뭐가 우선인지 하는 부분 관련해서 좀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내란의 수사가 정확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란 특검이 가결돼서 특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아까 외환죄라든가 기획을 했던 부분이라든가 경호처라든가 다시 한번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문제가 하나가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개헌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87년 체제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이번 윤석열이 법기술을 부려서 비상계엄하고 이 쌩 난리를 쳤잖아요. 우리 헌법에 불비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도 미비점들이. 이걸 보완해야 됩니다. 특히 계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지금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적 요구가 강하잖아요. 직접 민주주의를 좀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또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는 제도, 이 개헌은 필요한데 지금 시기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려면 국민투표법도 바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 선거 때 투표를 하려면 사전투표가 있고 본투표가 있잖아요. 국민투표법은 사전투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국민투표법을 바꿔야 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은 차기 정부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합의 가능한 부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내란 종식이 첫 번째 과제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또 한두 달 안에 끝날 것 같지도 않고요. 이번 대선에서도 저는 감히 대통령을 낸다는 것 자체도 기가 막히기도 하고 자기들이 거기에 어떤 입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대단한 상상력이다. 대선 때 내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이거를 단죄하는 대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긴 시간일 겁니다. 이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긴 싸움 안에서 우리 빛의 혁명의 핵심은 이번에 헌법이 실제로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시키는 데까지 닿아야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먼저다가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는 과제와 정말로 이 빛의 혁명을 이뤘던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대로 헌법에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런 괴물이 나올 수 없도록 이 개헌에 대한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같은 두께감으로 시작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당장 앞에 있는 대선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속해서 나아가야지만이 박근혜 때처럼 도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실패한 정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그리고 헌법까지 완전히 새롭게 개혁을 해야만이 이 빛의 혁명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 과제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들이 보면 2025년 대한민국을 담기에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한계를 너무 많이 노출을 시켰는데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헌이나 같이 87년 체제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건 이번에 분명해졌고요. 그것은 모두가 특히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되는 이번 탄핵 정국을 통해서 이제 고착화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만 이 개헌을 어떻게 추진할 건가가 저희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볼 때 대선 두 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벌써 약간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음 정부의 화두가 벌써부터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통합은 그냥 기존에 있는 갈등을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덮고 넘어가고 수용하고 용서해주고 이게 통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도 친일 극우 세력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렇게 벌여놓은 것도 사실은 해방 이후에 우리가 역사적인 단죄를 친일 세력에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근본적인 통합은 사실은 연대거든요. 연대는 갈등과 갈등이 조화를 이루는 건데 그것은 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번에 독일도 총선에서 구정당은 그 대상의 사회에 제외가 되는 이런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개헌을 저희들이 정당한 연대가 될 수 있는 타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개헌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까 할까. 자,
자, 이제 6월 3일이면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이미 시작이 됐고요. 각 당마다 좀 준비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당내 지금 분위기하고 준비 과정, 그다음에 구도와 전망까지 좀 한꺼번에 세 분 말씀 같이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때도 대선 2달 앞둔 대선 과정을 압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비 경선, 당내 경선 과정이 한 달 안 정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4월 말 안에는 예비 경선과 당내 경선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게 당의 일정이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숫자가 적으면 예비 경선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출무자가 그러면 좀 더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4월 말까지 당내 후보를 확정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 당의 구도로 보면 우리 이재명 대표 또 김동연 경기지사 또 김두관 후보 현재 출마 의사를 표명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김부겸 또는 김경수 전 지사의 입장은 아직 유보적입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지난번 대선에서 0.73%로 치고 사실 윤석열 정권의 정점에서 마녀 사냥 당하면서 사실 꿋꿋이 지켜왔고 이번 계엄 국면에서도 사실 지도력을 저희들은 발휘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많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 과정이 이제 야당 전체 야 5당과의 협력 관계 또 아까 이제 시민사회 쪽 비상행동 쪽과의 협력 관계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이제 헌법 사의 대개혁 이건 이제 헌법과 법률 개혁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종결될 텐데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범민주진영, 범헌법 수호 세력 이런 지점에서 저희들이 이번 선거가 헌정 수호 세력과 헌정 파괴 세력 간의 선거일 수밖에 없고 또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구도로 보고 또 나아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전북 정치권들 정동영 의원님을 비롯한 또 4선의 이춘석 의원님 또 3선의 김윤도 의원님, 한병도 의원님 등 아마 중요한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소요소에 우리 전북 도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캠프에 전달하고 또 우리 당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당선시키고 또 도민들의 요구들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해가겠습니다. 어찌됐든 간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것은 소수의 내란 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 범시민들,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전망을 그리고 내란 세력을 완전히 이렇게 척결시키는 방향으로 아마 대선이 흘러가야 될 텐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저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게 이제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든 아니면 내란 세력을 척결하시고 있는 분들의 지지를 다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7년 전과 같은 것을 범하면 안 된다. 끝까지 정권을 유지하는 내내 시민사회 단체와의 유기적인 결합과 그리고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는 튼튼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유력한 대권 후보자라고 되어 있는 이제 이재명 후보에도 사실 7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실패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정말 뼈 아프게 생각을 하고 진짜 각골 명심의 자세로 이 국민들의 제가 볼 때는 용기와 그리고 명령에 대해서 진짜로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대선을 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임 교수님도. 네, 다음 대선은 탄핵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어떻게 끌어나갈 건가, 어떤 비전을 제시할 건가, 또 기존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이런 정치적 세력화를 어떻게 극복을 하면서 새로운 통합과 더 한 단계 나간 미래형 민주주의를 제시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국 경제, 세계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 탄핵을 거치면서 한국 경제가 다시 회복하기가 거의 힘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안 좋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 경제가 위기가 온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운 미래형 산업으로 재편되어야만 풀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경제에 미래 비전을 어떻게 잘 제시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관점이 주로 선거를 지배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탄핵 과정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에 쭉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들이 그 우리 광화문에서 볼 수 있는 분리된 현상들, 엇갈린 광장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시민으로 대표되는 우리 탄핵 그 찬성 세력 대다수의 뭐 국민이겠죠. 이와 반대로 우리 극우 세력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사실은 뭐 이해 안 되는 장면도 좀 많이 봤는데 그래도 그 이에 동조하는 또 국민 세력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뭐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고 이 우리 사회 자체의 어떤 갈등 대립이 계속 또 확산되고 있고 커지는 분위기 이거 뭐 쉽지 않은 현상이고 사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이 갈등 봉합과 국민 통합 해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한번 더 들어보도록 먼저. 사실은 아마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는요. 자기 삶에 대한 불평등함을 하나의 혐오 대상을 세우면서 그를 공격하면서 저는 충족해 왔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뭐 많은 걸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살기 좋은 분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살기 팍팍한 사람들이 극우 유튜버들의 의견에 이렇게 심취돼서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두 가지의 방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분들이 저질렀던 반헌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이거는 허용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허용치를 벗어난 것들은 저는 가차없이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통령이 바뀌건 정치가 바뀌건 이 뭔가 좀 바뀌었을 때 나의 삶이 바뀌고 있구나라고 하는 효능감이 법과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만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들이 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무런 원칙이 없는 봉합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대다수 국민들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 그거를 법과 제도로 완비하는 것 저는 그것이 봉합 이분들하고의 이런 극렬한 갈등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 교수님 국민 통합 해법. 예, 그 어떤 정치학자가 통합을 5개로 분류를 한 걸 제가 최근에 봤는데요. 이제 잠깐 소개를 하면 불간섭과 일체화가 문제 있고 이거는 이제 통합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제 덮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협력과 공존이 있는데 현재 갈등 자체를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적당한 타협을 하고 제가 이제 연대를 마지막으로 제안을 했는데 연대가 이루어지려면은 갈등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타협점과 합의점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찾아나가는 그런 방식의 통합인데 현대 구조에서 이제 연대가 가능한 선결적인 정치 문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먼저가 아닌가.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건강한 이런 정치 체제 내에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통합과 미래 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앞에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비슷한 흐름입니다만은 그런 단계적인 통합 작업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사실 이번 이제 극우 성향 또는 그런 극우 보수 집단의 행태와 관련해서 포용과 통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이제 계십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87년 헌법 체제를 윤석열이 이걸 전복하려고 한 거거든요. 체제를 전복해서 사실 독재 체제로 전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구성원, 공동체 구성원 모두는 우리 헌법과 질서에 명시되어 있는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그 안에서 상호 주장하고 경쟁하고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고 또 내가 졌으면 인정하고 혁신해서 다음 기회에 또 이기고 이게 공동체 구조고 운영 원리거든요. 정당 간의 원리고.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지는 거, 패배하는 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행위.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저는 봅니다.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용서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펼치고 그걸 경쟁하고 이건 자유롭게 보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극우 집단의 어떤 폭력적인
반헌법적 행위, 반법률적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다만 극우 집단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헌법과 법률 안에서 주장하는 것, 이건 뭐 포용과 통합의 관점에서 저는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예를 든다면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동체의 질서를 잡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질서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고 이런 건 또 최대한 보장을 해주는 차원에서 포용과 통합은 접근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아마 차기 정부가 구성된다면 아까 어떤 헌법 질서 안에서의 경쟁과 협력 이런 관점은 충분히 열어줘야 된다. 그런 점에서 포용과 통합의 정책을 가야 된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자, 계엄과 탄핵으로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충격적이고 답답한 122일이었지만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국민들의 의지를 새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를 차분히 정리하고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자,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